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병이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과수화상병 때문인데요. 최근 빠르게 번지면서 이미 올해만 해도 축구장 15개 면적의 과수원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수화상병이 농민분들 긴장시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한 번 발병했다 하면 나무 전체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은 다시 식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 치료약과 예방약에 대한 기대가 간절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되지 않았고요. 예방약도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악용을 해서 있지도 않는 가짜 과수화상병 치료제를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허위 광고에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로 없으셔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듯이 씨를 뿌리는 데도 때가 있고 거두는 데도 다 때가 있죠. 치료와 피해를 줄이는 데도 때가 중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발병 소식만 들려도 농민분들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요즘이 이제 고구마를 심을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시 후에 텃밭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이른바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 텐데요. 상품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주꾸미. 머리가 동그스름하고 발이 8개죠. 낙지와 비슷하지만 훨씬 작고요. 맛 또한 낙지와 닮았지만 낙지보다 덜 질기고 오징어보다 고소합니다. 충남 보령 출신 소설가 이문구의 작품에는 자주 등장하죠. 연작 소설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여인이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합니다. 접대 장부터 봄꽃은 없는 게 없으리. 제 새로 나와 만져냈던디 그 흔해 터진 쭈꾸미 한 컷 못 만져보고 사네. 봄철 보릿고개 때면 바닷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효자 노릇을 하곤 했는데요. 영양도 풍부합니다. 주꾸미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먹물에 함유된 일렉신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 위액을 분비시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쭈개미로 부르고 경상남도에서는 쭈개미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손질할 때 따로 먹물을 받아 놓았다가 조리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 보셔도 좋겠네요. 주꾸미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주꾸미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에서 59조 원가량의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두고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부분 종합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여기에서 농업 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농업계가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반발하게 나선 이유 이런데요.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제1차 추경안 속에 보면은 농업 분야의 추경으로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그리고 농어가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4천억 원 가량의 농업 예산을 활용하기로 한 데다가 당초와는 달리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부담률 이 부분도 정부가 임의대로 바꿔서 농업 부분의 부담이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이 농업 부분 정책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농업 부분의 SOC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부 30, 지자체 20, 그리고 농협 30, 농업인이 20%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던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부담률도 네. 이 정부가 임의대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그리고 농업인 20%로 조정을 해서 실제 농업계의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또 그래서 실질적 지원은 줄어들게 됐다, 이런 지적됐습니다. 건의문도 전달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종협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에 이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나서 건의문을 전달했는데요. 이 건의문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부담률 재조정, 그리고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강한 행동을 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농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경 때마다 농업 부분 대책은 없거나 좀 부진해서 이미 이전에도 불만이 좀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수산업계에서도 오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CPTPP라고 하는데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협중앙회가 오늘 오전에 CPTPP 대책회의를 열고요. 어업인 보호대책을 논의한 뒤에 오후에는 이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정부 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쯤 정도에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런 건데요. 아마도 기자회견 이후에 건의서를 산자부하고 해수부 등에 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CPTPP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서 전국 권역별 수협조합장,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회장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기구인데요. 네. 여러 번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농업계와 마찬가지로 수산업계가 이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의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업인 건의서에는 CPTPP 가입 반대 입장을 담은 수산인들의 성명서, 그리고 또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또 가입 중단, 그리고 관련 자료 공개와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이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어업인 보호대책으로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 후에 면세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비과세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담기고, 또 공익적 기능을 보조하고 있는 수산공익식물지의 대상의 확대, 그리고 수산정책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TBS 맞습니다. 제가요 그 관장님 도서관을요 소개했습니다. 아, 네.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실물이 더 미남이시네요. 예. 아,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셨어요. 저는 어떤가요? 네, 잘생기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 근데 요즘에 낮에는 날씨가 좀 더울 정도인데 아침에는 이제 제가 출근할 때 느꼈는데 좀 쌀쌀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춥더라고요. 예, 네. 쌀쌀하죠. 네. 이제 농사랑 이제 날씨가 이게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잖아요. 요즘같이 좀 일교차가 심한 날씨는 텃밭 같은 농사를 하기에 좀 좋은 날씨인가요? 안 좋은 날씨인가요? 작물마다 좀 다른데요. 네. 농사와 관련을 해서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어제 월요일 수원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웠네요. 네, 다른 내륙 지역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열대성 작물인 고추라든지 가지, 고추, 토마토 뭐 이런 작물들은 좋지 않은 날씨고요. 그렇군요. 네, 더구나 냉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게 영상인데도 냉해가 우려가 있군요. 네. 그럼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기예보를 보고 네. 미리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면 냉해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낮 동안 열기를 물이 비추겠다가 밤에 내보내서 차가운 하강기류를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작물들도 있죠. 네. 쌈채소라든지 감자 같은 작물들은 요즘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자가 아주 잘 자라는군요. 네. 근데 오늘 고구마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고구마 농사는 어떻습니까? 이제 고구마를 좀 심기 시작할 때인데요. 네. 조그만 텃밭에서는 넝쿨 작물이 다른 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통 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좀 고구마 심고 가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텃밭이 작으면 고구마 같은 넝쿨 작물 잘 안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고구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고구마 농사에 대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텃밭에 고구마 심는 분들 많으시죠? 네. 질문도 가장 많고 또 많이 심는 작물을 왜냐하면 먹고 싶잖아요. 키워서. 그리고 땅 속에서 이렇게 캐내기 때문에 보물찾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구마도 감자로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못 부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감자를 예. 북감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렇구나. 고구마가 영어로 또 스위트 포테이토니까. 그러네요. 달 감자 써서 한자로는 감자가 맞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스윗 포테이토였군요. 고구마가. 네. 고구마와 감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구마는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도입된 대신에 감자는 중국을 통해서 도입되어서 이렇게 북감자라고 불립니다. 네. 하지만 이제 둘 다 원산지는 남미 대륙이죠. 남미에서 왔군요. 네. 둘 다 구황작물로 땅을 가리지 않고 잘 되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식물체 전체에 비해서 먹을 수 있는 부위의 비율이 다른 곡식 작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미래의 식량 작물의 대표 주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긴 뭐 다 먹잖아요. 고구마 줄기도 해서 먹고. 네. 그러면은 고구마랑 감자 농사 지을 때 같을 것 같은데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감자는 밑거름을 많이 줘서 키우지만 네. 고구마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 흙을 받아서 밭을 만든다면 권장하는 작물이 고구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몇 번에 걸쳐서 농사를 지은 좀 비옥한 땅 같은 경우는 거름이 많이 남아있고 또 특히 인산질 거름이 남아있어서 고구마가 개수는 많이 달리지 않고 작은 개수의 고구마가 크게 되는 먹기에 적당한 크기보다 크게 자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땅에는 인산 거름을 억제할 수 있는 규산질 거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규산질 거름이 인산질 거름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이게 말씀을 들을수록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랑 만들어야 되잖아요. 밭 농사할 때. 이랑은 어떻게 만듭니까? 고구마는 고추 농사의 절반 이하의 퇴비를 넣고요. 네. 밭을 만들고 이랑을 좁은 이랑으로 좁게 해야 되군요. 네.
그래서 일항폭을 한 60cm 정도로 60 해서 정도. 구성을 하고요. 네. 일항 사이의 고랑도 한 60cm 정도로 만들어서 밭을 만듭니다. 네. 줄기로 일항 안에 달리는 감자와 달리 고구마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파고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항 높이까지 올려서 풍성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구마도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호박 고구마, 네. 밤 고구마 한 두 가지인데 종류가 좀 다양한가요? 네, 요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당도와 점질 성분이 높은 호박 고구마는 맛있죠. 주로 구이용으로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분질 성분이 많은 밤 고구마는 주로 찜용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무안에 네. 고구마 연구소가 있어서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새로운 품종들을 볼 때마다 신기한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해안 지역처럼 황토 성분이 많은 땅에서는 주로 호박 고구마 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네. 송노란 고구마라 그러죠. 송노란 고구마요? 네. 오. 이렇게 생산되고요. 그리고 모래 성분이 많은 사질 토양이 많은 여주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주로 밤고구마를 많이 생산합니다. 관장님은 호박 고구마 팝니까? 밤 고구마 팝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다 심습니다. 이게 뭘 더 좋아하세요? 호박 고구마. 저도 호박 고구마 너무 맛있어. 밤 고구마 좀 퍽퍽하잖아. 네. 네, 밤 고구마도 맛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했으니까 이제 좀 심어 볼까요? 네, 고구마는 줄기를 구입해서 심게 되는데 꽃꽂이 하듯이 줄기를 땅에 꽂아서 심습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마 줄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절단 부위 근처에 뿌리가 나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나와 있지 않으면 밭 한켠에 겹치지 않게 펼쳐서 심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식을 하는 거죠. 네. 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옮겨 심으면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네. 밤고구마는 생존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그래요? 특히 고구마처럼 호박 고구마처럼 생존율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줄기를 심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여기 이제 식물들 심는 간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심는 간격은 네. 15에서 20cm 정도 15에서 간격으로 20. 심을 때 특히 이제 비스듬하게 심고요. 네. 잎 끝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깊게 심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달렸던 잎들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죠. 하지만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뽑아서 뽑으면 안 다시 되는구나. 네. 다시 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가뭄 날씨에는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물을 줘서 관리해 줘야 합니다. 네. 또 잎이 나오고 줄기가 뻗어 나오면 줄기가 땅에 닿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요? 줄기를 들어올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심은 자리에만 고구마가 달리게 되고 네. 또 결실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덩굴이다 보니까 옆으로 뻗어 나가면서 그 줄기에서 또 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들쳐줘야 되구나. 가볍게 이렇게 뽑히니까 해주시고요. 네.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감자를 캐고 심어도 고구마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 땅에다가 다시 해도 돼요? 네네. 네, 그렇지만 이제 해가 점점 짧아지는 하지를 지나야 고구마가 굵어지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는 6월 초순까지는 심어도 됩니다. 이게 부지런히 밭 관리를 좀 잘 해야지 뭐 뿌리가 이렇게 뻗었는지 안 뻗었는지 확인하고 이래야지 좀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님께서 텃밭 농사에 처음 도전하는데 어떤 씨앗을 키우는 게 비교적 손쉬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고구마 방금 했던 고구마 괜찮고요. 네, 고구마도 괜찮고요. 씨앗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요? 주로 이제 쌈채소부터 이렇게 키우시는 게 예. 가장 쉽고요. 네. 열매채소로 가면 점점 까다로워지고 텃밭 농사에서 가장 백미는 오이 키우는 겁니다. 오이가 제일 어렵습니까? 네, 제일 어렵습니다. 오이를 제대로 키우실 수 있으면 예. 귀농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오이가 그 오이는 왜 이렇게 키우기 힘든가요? 순을 정리하고 결과를 제대로 달게 하는 거 이거 자체도 어렵고요. 예.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이는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고 처음 시작하신 거면 쌈채소가 쉽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미니 텃밭 관리들 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방법을 좀 많이 문의 주시는데 2216님께서 미니 텃밭 관리 방법 문의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거실 베란다 미니 텃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을 심는 것을 텃밭이라고 하고. 네. 근데 주로는 이제 햇볕이 가장 그 숙제입니다. 햇볕이 우리 유리창들은 대개가 UV 코팅이 돼 있어서 맞아요. 자외선 차단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햇볕보다는 사실은 웃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웃자란다고요? 네. 그래서 줄기 사이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래서 쉽게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간히 이렇게 자연 햇볕을 세게 해주고 그다음에 미풍으로 이제 선풍기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흔들리게 해서 그런 웃자람을 막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줘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좀 줘야 된다. 네. 0961 하나님, 노지 딸기, 그러니까 뭐 길에서 일반 노지에서 딸기를 키우시는데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많이 달려서일까요? 아까워서 그대로 놔두거든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노지 딸기가 이렇게 크게 맺히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기르다 보면 잎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때 또 옆에서 런너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새로운 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런너가 생기는데 런너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주시면 크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그러니까 마냥 그냥 자연에서 잘 크겠거니라고 둔다고 해서 잘 크는 게 아니군요. 네.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046 하나님, 골파는 일생이 있어 골파를 뽑아서 말려서 뒀다가 다시 땅에 뿌리를 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남편은 땅에 그대로 둬라고 소리를 질러요. 답답하다네요. 관장님 부탁드려요라고 질문 주세요. 남편분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남편분을 집에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골파? 골파는 이제 흔히 우리 쪽파라고 부르시죠. 네. 쪽파라고 부르죠. 예. 네. 쪽파는 5월 말쯤에 잎이 시들으면 캐서 이렇게 말려두었다가 다시 9월쯤에 다시 심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려가지고. 네. 남편분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남편분 이제 소리 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4403번님 안녕하세요. 초보입니다. 작은 텃밭에 방울토마토와 해바라기를 같이 심었습니다. 유의점이 있을지요? 또 해바라기 지지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해바라기하고 방울토마토를 같이 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네. 해바라기는 굉장히 단단하게 그 줄기를 키우기 때문에 따로 지지대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방울토마토는 해줘야 되죠. 쓰러지죠. 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해바라기가 먼저 잘 자라면 방울토마토를 해바라기에 의지해서 한번 키우는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솔로몬 같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2245번님 엄나무 식재 후 물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심을 때는 일단 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을 텐데요. 네. 그 엄나무 주변으로 동그랗게 볼을 쌓는 개념으로 이렇게 뚝을 만들어주고 안에 이제 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서 그 안에다가 물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물을 주시면 되고요. 예.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싹이 나오고 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뿌리가 제자리를 잡은 의미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물 관리를 별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기 전까지는 옆에 이제 좀 뚝을 쌓아서 물을 계속 머금을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네요. 이기련님. 고추약은 언제부터 주고 밑비료는 언제 줍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고추약은 아마 이제 살충제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고추로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비라든지 이런 것들 오기 전이나 또 후로 이렇게 계속 방제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밑비료는 사실은 그 밭을 만들 때 주는 거름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심으셨다면 이제 웃거름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 웃거름은 이제 3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굉장히 재미난 코너입니다.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성인들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 기념일이죠. 성년의 날에는 성년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성년의식을 옛날에는 관례라고 하였습니다. 모자관자의 예의 예자, 관례는 성이 된 징표로 머리에 모자를 씌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는 어른의 상징적 물품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성인식을 관례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여자들의 성인식은 계례라고 합니다. 비녀 계자의 계례는 모자 대신에 여성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는 의식입니다. 머리를 올리고 단정하게 비녀를 꽂아 어린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대우해 준다는 뜻입니다. 남자 성인에게 모자를 씌워주는 관례와 여자 성인에게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를 합쳐 관계례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관계례, 성년식의 옛날 용어입니다. 성년식 관계례는 인간의 통과 의례인 관혼상제의 첫 관문으로 예로부터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비녀를 꽂아 성인으로 인증하고 짝을 만나 혼례를 치르고 죽음의 의식인 상례를 거쳐 돌아가신 분의 추모의 의식인 제례는 한 인간의 생사를 관통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특히 관례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례로서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부과되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어린 시절 용서되었던 일도 관례를 치르고 나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례와 계례에는 세 가지 의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른의 복장을 입혀주는 삼가례이고, 둘째는 어른이 술을 내려 성인으로서 대접해주는 초례이고, 셋째는 새로운 이름 자를 지어주는 명자례입니다. 복식은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어 마음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이며, 술은 술 때문에 취해서 행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이며, 새로운 이름은 주변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여 이름에 먹칠해서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입니다. 요즘 성년이 지난 나이에도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의 큰 불행을 자초하고 복장 관리를 제대로 못해 남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자기 이름 석자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성년의식, 관계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나이만 먹어 어른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날선 말들이 오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도착해서 약 20여 분간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이 공개 발언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는데요. 네. 이 비공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그리고 새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뼈 있는 말이 오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꼭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야정 모두 요즘에 이 성 관련 문제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비서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펴낸 자신의 시집에서 이 지하철 내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해서 논란을 빚었고, 어제는 검찰 재직 시절 음담 패설과 폭언을 자주 했다라는 이 검찰 직원들의 증언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윤재순 비서관을 음담 패설을 의미하는 EDPS라고 칭할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박완주 의원 사건이 터지니 물타기 하는 것이라면서 이 공직 수행에 문제가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면서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완주 의원 제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지만 이 최종 가결에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이 제명 자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란 이 제명을 위해서는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거나 최소한의 소명 절차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의총에 불참하고 제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박완주 의원의 입장이 전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군요. 네, 청년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강민진 전 대표가 어제 정의당 내 인사에게 이 성폭력을 당했고 이 사실을 지도부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 행사의 뒤풀이 자리에서 이 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고민한 끝에 이를 여영국 대표 등에게 알렸지만 여영국 대표가 아무도 발설하지 말라는 식으로 결론지었다며 은폐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다른 청년정의당 당직자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영국 대표는 강민진 대표의 요청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던 것이다라면서 강민진 대표 요청대로 이 서면 사과를 받고 마무리됐으며 이 진행 과정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경기도지사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한국경제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강용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이런 중재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역을 돌면서 이 노골적 선거운동을 펼친 데 이어서 이제 직접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폈고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고요.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경기도지사 선거는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 사이에 단일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강용석 후보는 당명을 뺀 채 우파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은혜 후보는 즉답을 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발열 환자 수가 그제 하루만 40만 명에 육박하면서 누적 발열 환자 수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심야에 직접 약국을 돌면서 비상 점검에 나섰는데요. 14일 전 회의에서 그 약국의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을 투입해서 공급을 안정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 지원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에 돕겠다는 의사를 담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북측의 반응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296명이었습니다. 약 100일 만에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3만 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45명으로 3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35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잠정적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여부 관련해서 이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착기에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등 이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회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끔찍한 사건인데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군요. 네, 인천의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그날 새벽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점주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하고요. 네. 이 남성은 10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요. 경찰은 사건 현장 CCTV를 토대로 살인 혐의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에 4년 전 피해자가 운영 중인 매장에서 사기를 당했다라며 복수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신병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할까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 6년 연속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군요. 네,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문화 3대 음악상인 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며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톱 듀오 그룹,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송 등 3개 부문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 톱 듀오 그룹 부분은 3년 연속 수상으로 원디렉션과 더불어 해당 부문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6년 연속으로 받은 트로피가 무려 12개에 이르는데요. 이 누적 트로피 개수로도 역대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방탄소년단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식 SNS를 통해서 저희 음악을 사랑해주신 전 세계 모든